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10강 정치와 경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치 부분이요. 정치 부분은 1과부터 5과까지 이렇게 5개의 꼭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기초로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법 위의 법, 아주 중요한 법인데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다라는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보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봅시다. 먼저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언제냐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7월 17일에는 뭘 했을까요? 이때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 제정을 한 날이라서 제헌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4.19 혁명이 있었고요. 4.19 혁명을 통해서 독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1980년입니다.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4.19 혁명은 성공한 사건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8월 15일 똑같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자, 이때는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 광복을 얘기하고요. 3년이 지난 1948년에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3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는 거 민주공화국이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 간선제 간접적입니까? 아니요. 직접적으로 선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틀린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도 역시 헌법 1조에 나와 있고요. 간접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직접 뽑지만 민주주의이긴 한데 간접적으로 대표들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되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을 얘기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4.19 혁명은 독재를 막을 수 있었고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도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월 유신을 통해서 독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 유신은 민주주의의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 제정했어요. 뭐를요? 헌법을 제헌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번 제헌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언제죠? 1948년 7월 17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4대 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 있는데요. 자,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직접 선거라는 것은요.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선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비밀 선거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말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과 평등이 좀 어려운데요. 보통은 누구나, 평등은요 공평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은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평등 선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두 표, 어떤 사람은 10표, 어떤 사람은 뭐 4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한 표씩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지방별로, 지역별로 정치를 따로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지방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봅시다.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각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시 중에서도 좀 큰 도시를요. 광역시라고 하는데 여기도 하나의 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광역시는 모두 6개가 되는데요. 이 6개의 광역시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서울이 가장 큰 도시고 특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부산이죠.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인천, 그리고 광주, 대전, 마지막으로 울산까지 이렇게 6개의 광역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대 선거 원칙 중 누구나 한 표씩 투표하는 선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한 표씩입니다. 누구나 한 표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평등 선거입니다. 한 표씩이다 라는 거고요. 보통 선거는 모두 다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제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서울도 큰 도시잖아요. 서울은요. 서울은 특별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아주 큰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있는데요. 이 권력기관이 다 모여 있으면 독재,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거, 독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권력을 일부러 하나씩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놨고요. 그래서 권력을 분립했는데 3개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3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로 나누었죠. 자, 첫 번째는 행정부, 정부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입법부, 국회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법부,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행정부는 정부,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고요. 입법부는 국회,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법을 만든다. 자, 법원에서는 사법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을 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기관입니다. 자, 먼저 행정부, 정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이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대통령이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각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의 장들은요,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무부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가 되겠죠.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기관, 행정부, 정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입법부인데요.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그림에 보는 것은요. 국회의사당이고요.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자, 여기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의 모습이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세 개를 통해서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의 관저로서 대통령이 직무를 보며, 그러니까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며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 일하는 곳을 청와대라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 아까 그림, 사진에서 보셨던 곳이죠. 바로 국회의사당이고요. 서울의 여의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법원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입법부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는 정부죠.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아닙니다. 행정부에 대한 설명, 정부, 행정부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는다. 네, 맞습니다. 행정부의 각 기관의 자는 장관이다. 네, 제가 설명드렸죠. 법무부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각 부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통해 정해진다. 네, 맞습니다. 자,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와 투표, 선거 중에서도요. 투표와 출마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정치 참여는요.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대표를 뽑다, 대표로 뽑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표를 이렇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투표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직접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거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되겠죠. 후보자가 된다는 것을 입후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입후보에서 후보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반대입니다. 이거 찬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집회라고 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을 시위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이다, 집회, 그 다음에 힘을 보여주다, 시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집회, 힘을 보여주는 것, 시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 시위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촛불을 들고 모이는 것, 촛불 집회들도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사에 가서 또는 신문에 글을 써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 게시판,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정치에 관련된 의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겨서요.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중요해졌다. 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요. 정책이 실행된 후에도 계속 참여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닌 것은 먼저요. 선거를 통해서 또 투표, 선거 안에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출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출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을 말하는 것, 고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원의 잘못을 말하는 것. 이것은 정치 참여와는 거리가 멀죠. 자,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관계의 첫 번째 부분은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남북관계부터 준비했는데 자,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이 와서 한국을 점령했어요. 가지고 가서 정치를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고요.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독립 광복을 하게 됩니다. 광복을 하고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난 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따로따로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따로따로 각각 정부를 구성한다. 정부를 수립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따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여기는 남한이고요. 여기는 북한입니다. 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나서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가 계속 안 좋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00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 각각 정부를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1948년에 북한과 남한이 있었는데요. 여기 경계선은 이렇게 바른 선 38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휴전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휴전선은 38선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전쟁 전에, 전쟁 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지위, 한국의 위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원조, 원조라는 것은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했는데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그 다음에 정상회의나 동계올림픽까지 모두 개최했습니다. 해외 파병, 군대를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군대를 보냅니다. 파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948년에 수립된 남한 정부의 명칭을 봅시다. 자, 북한 정부도 194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자, 북한 정부 같은 경우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고요.
자, 우리가 푸는 문제는 남한정부, 대한민국이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남북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1948년 남한과 북한, 남북은 함께 정부를 수립하였다? 아니요. 따로, 각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맞고요. 독립 후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라는 건 맞지만 휴전선은 아닙니다. 38도선, 38선을 경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휴전선은 뭡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휴전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이죠. 독립 후 남쪽에는 소련이, 북쪽에는 미국이 들어왔다. 아, 틀렸어요. 뭐냐면 남쪽에는 미국이고요. 소련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소련, 남쪽에 미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해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펴봅시다. 1972년은요.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1991년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2007년에는 2차고요. 우리가 찾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해는 2000년입니다. 자, 이거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부분인데요. 이 경제 부분은 어휘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어휘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어휘 해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한국 경제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요.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지만 한국 경제의 역사는 현대사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19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6월 25일에 발발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199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게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요. 바로 달러를 너무 많이 빌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요. 외국 돈을 외환이라고 하고 이 외환 때문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고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IMF 국제금융기구에서 돈을 빌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 IMF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이 위기를 한국 사람들은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때마다 잘 극복해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 가장 기억해야 될 위기가 IMF 외환위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빨리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경제의 역사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의 기적을요. 한국의 대표적인 강,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빠르게 짧은 시간에 많이 경제가 발전한 것, 경제를 발전시킨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다 199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나라가 가진 외환이 부족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여기서 살펴봅시다. 한국에는요,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별로 없어요. 석유도 없고요. 다른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자, 사람 하면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노동력, 우수한 노동력. 좀 다른 말로 하면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한국이 반세기, 자, 1세기라고 하면 100년이죠. 그런데 이것의 반입니다. 반이니까 몇 년입니까? 반세기라고 하면 50년이 되겠죠. 50년 만에 빠른 성장을 했음을 가리키는 용어,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요, 지금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작지 않아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위기는 없었다? 아니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IMF 외환위기 1997년에 있었던 일이죠.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초로 성장하였다. 네,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중요했다. 우수한 노동력,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이 맞고요. 한국 전쟁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망가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요. 가난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달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공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업 중에서도요, 작은 것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것, 즉 경공업이 먼저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큰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학 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다가요. 이제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바로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산업,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네요. 농업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라가 가진 외환, 그러니까 외국 돈이죠. 외환이 부족해서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은요. IMF를 찾으면 되겠네요. IMF 외환위기에 19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금융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행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돈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요,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보호해 줄 수는 없고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은행이 없어져도 나는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천만 원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이 없어졌어요. 6천만 원 주세요. 이거는 안 되고요.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원리금은요. 원래 내가 넣었던 원금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더해졌던 이자 이것을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죠. 예금자 보호법에 1인당 보장해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는데요. 바로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은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다.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와 경제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